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 이상 된 곳으로 외관부터 낡고 음침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넓은 공간이 마음에 들어 고민 끝에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사를 하고 첫 주 나는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려 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나를 경계하는 등눈길을 피하거나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입주 첫날부터 위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음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무언가를 끌며 움직이는 듯한 소리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단순한 생활 소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음에는 불길한 무언가가 숨어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던 나는 소음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위층으로 향했다. 위층 문 앞에 섰을 때 낡고 녹슨 문패에는 글자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고 이내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다. 벨을 눌러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한 노인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처음인가 보군. 노인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조심해야 할 곳이야. 특히 그 집에 가까이 가면 안 돼. 순간 머리가 쭈뼛서며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에 그만 물어보고 말았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노인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 몇 년 전 한 가족이 여기서 사라졌단 말이야. 아무 흔적도 없이 말이야. 그 이후로 위층은 빈 집인데 소리가 계속 들린단다. 노인의 경고가 신경 쓰였지만 나는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나의 의심은 계속 커져갔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집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망설이면서도 안으로 발을 들이자 차가운 바람이 나를 에워쌌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가 쌓인 가구들이 그 자리에 바른 흔적을 남기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때 거실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다가가 보니 오래된 사진 앨범이었다. 앨범을 펼치자 낯선 얼굴들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들 중 일부는 놀랍게도 최근에 찍힌 것 같았다. 더 놀랐던 것은 그중 한 장이 바로 나의 사진이었던 것이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대로 앨범을 떨구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후로 나는 밤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더 이상 그 아파트에 살 수 없었고 급히 이사를 결정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 아파트 앞을 지나칠 때면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 그리고 나는 늘 뒷머리가 서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곤 한다. 도대체 그 앨범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아직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 층의 윗집은 여전히 비어있다고 한다. 그리고 밤이 되면 쿵쿵거리는 소리는 여전하다고 한다. 새로 이사온 사람들도 잊을만하면 그 집을 찾아가곤 하지만 그 누구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아무도 그 비밀을 풀지 못한 채 아파트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서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오랜 시간 저축한 돈으로 구매한 첫 집이었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파트는 조금 낡았지만 편안한 서재와 넓은 발코니가 마음에 들었다. 이사한 첫날 밤 나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새벽 2시경 집 전화가 울렸다. 이미 잠들었던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나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귀찮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내 익숙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전화는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전화를 받으면 들리는 것은 그저 정적, 때로는 희미한 숨소리 같은 것이 들어왔다. 몸서리가 쳐졌다. 몇 주 뒤 나는 전화를 걸어오는 번호를 추적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비공개 번호였다.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나는 방범 카메라 설치를 결심했다. 낮 동안 아파트를 비운 사이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짧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이 전화가 단순한 장난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악의가 담겨 있었고 곧 이어지는 정적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부랴부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화를 추적하고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며칠 후 친구가 나를 방문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이상한 전화에 관해 이야기했고 친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다만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그날 밤 그녀와 함께 자게 되었다. 새벽 2시 어김없이 전화가 울렸고 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기 내 목소리가 들렸어.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전화를 뽑아두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더욱 철저히 조사를 시작했다.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니
이전 거주자는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가 결국 이사를 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집에는 어떤 불가사의한 것이 얽혀있는 듯했다. 당장 이사를 갈 수도 없었기에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도 하고 신부를 초대해 축복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반복되는 전화 소리에 나는 지쳐갔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파트를 떠나는 것뿐이었다. 이사를 결심하고 짐을 정리하던 날 마지막으로 집 주변을 둘러보았다. 발코니에서 본 이웃들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고 거리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 집 안에서의 생활은 지독한 악몽이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이 집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며칠 후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다. 이상한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책을 읽고 있던 내게 또다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정적이 흐르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 있어? 끝날 것 같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무더위에 잠 못 이루던 나는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레드나이트 채팅방이라는 오래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채팅방은 한때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서 유명했지만 지금은 잊혀진 공간이었다. 흥미를 느낀 나는 로그인하여 대화방에 참여했다. 입장하니 박하늘이라는 이름의 유저가 먼저 나를 반겼다. 그는 이 채팅방의 오래된 유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반신반의하며 하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늘은 처음에 머뭇거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 달 전 이 채팅방에서 종종 희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던 푸른달이라는 사용자가 있었다. 그가 최근에 겪은 사건을 올렸는데 내용은 이랬다. 푸른달은 자정 무렵 집 근처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소 도시 전설에 관심이 많았고 그 폐가는 오랫동안 귀신이 출몰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친구들과 함께 폐가에 들어선 푸른달은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곳은 오래된 가구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기묘한 소리마저 울려 퍼졌다. 탐험 도중 그는 우연히 묵직한 나무문을 발견했는데 그 문은 평소엔 꼭 닫혀 있었다고 했다. 호기심에 문을 열자 그는 놀랍게도 완벽하게 보존된 방을 발견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쓴 장신구들이 있었다. 그는 일기장을 열어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일기장에는 문을 연 이를 저주한다는 무서운 경고와 함께 이곳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가슴이 서늘해진 그는 친구들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다. 방 한가운데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회색빛의 종이처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슬프게도 아름다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푸른달은 몸이 얼어붙었다. 그 여성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그와 친구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이후 푸른달의 삶은 변했다. 갑작스러운 악몽에 시달리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깊은 밤마다 그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먹인다고 했다. 결국 그는 이 이야기를 채팅방에 올리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몇몇 사용자의 조언에 따라 지역의 무속인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다. 하늘은 그 이야기를 마치며 그 이후로 채팅방에서 푸른달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왠지 모를 찝찝함에 나도 모르게 방 안의 소리가 경청되었고 시간이 늦었음을 깨달은 나는 서둘러 채팅방을 나왔다. 며칠 후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푸른달이 묘사한 그 폐가에 혼자 있었다. 갑작스레 어둠이 나를 휘감았고 내 앞에 회색빛 얼굴의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울먹이며 내게 다가왔다. 손이 닿을 듯한 순간 나는 경악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 꿈을 꾼 이후로 나는 이상한 일에 시달리게 되었다. 방 안에서 가끔 기묘한 소리가 들리고 거울을 보면 잠깐 동안 낯선 여인의 얼굴이 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채팅방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꿈속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착각일 뿐일까? 아니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자 견딜 수 없던 나는 결국 용기를 내어 푸른달이 겪었던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폐가의 문 앞에 섰다. 언제 그 곳을 찾았던 것처럼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